이번엔 다주택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요즘에 5월 9일 너무 유명하죠. 지금 정부가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그러니까 중과 유예가 5월 9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종료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연장하지 않겠다. 네. 버텨보자. 아니면 좀 뭐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게 너무 기억이 나는 게 제가 2017년에 파리 대책이 나왔을 때 제가 그때 집을 사고 싶은 집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안 판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나서 그분이 마침 다주택자이셔가지고 집을 내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 집을 그해 말에 이제 12월에 사게 되고 그 다음에 2018년 4월 1일까지 다주택자들은 다 팔아라. 똘똘한 할채로 갈아타라. 이런 얘기들이 유행을 했었어요. 물론 그때도 버티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데 지금도 상황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면 5월 9일까지 이제 집 내놓고 팔려면 뭐 한 두세 달 남았는데 팔아야 되냐 아니면 버텨야 되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실제로 세무사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일단 대표님은 그때 그래서 조금 싸게 사셨나요? 그때는 싸지는 않고 뭐 좀 얹어서 그래도 좀 그 매도 우위여가지고 좀 사긴 그러셨구나.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오르셨죠. 꽤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때 그 기회를 못 잡으셨으면 또 못 사셨겠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걱정을 엄청 많이 하고요. 이거 이번에 지금 못 팔면 다음에 양도세 중과를 맞아서 세금을 되게 많이 내는 거 아니냐 그런 공포심을 생길 정도로 지금 많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매물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신문 기사도 있고요. 근데 사람이 그런 기사를 보면 또 마음이 더 불안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봐도 이번 중과 유예는 계속 유예되지 않을 것이다. 즉 5월 10일 이후에 무조건 중과가 시행될 것이다. 뭐 미세한 조정이야 뭐 있을 수야 있겠지만 그래도 5월 10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지금 세법에는 중과 대상 주택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주택이 다주택 중과 개수,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모든 주택이 다 계산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면 서울에 집이 2개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비과세를 못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다주택 중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 2개의 주택이 둘 다 양도 차익이 많아요. 어떤 걸 팔아도 지금 안 그래도 세금이 많은데 중과가 시행된다면 그러면 좀 두려운 일이고 그런 분들에게 이 상황은 좀 심각한 문제다. 그때 저도 경험상 정부가 막 부동산 세금을 올리겠다, 뭐 대책을 발표하고 이러면 좀 더 오르는 것 같고, 그냥 좀 양도세 다시 뭐 중과 해지하고 이렇게 좀 유예하면은 다시 또 내려가고 이런 패턴이 좀 반복이 됐었거든요. 이번에는 근데 안 그럴 거라 그러잖아요. 지금 뭐 부동산 감독원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그럼 금감원이니까 부감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번 다주택자 유예. 뭐 지금 당장은 급매물들 때문에 집값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 좀 하락할 걸로 저는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계속 하락할지 계속 안정화에 들어갈지 솔직히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부 계획대로 우리 집값이 정말로 안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씩 다 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이자 내 자식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집 살려고 이렇게 힘들었고 지금도 못 사는 분들 많은데 우리 자식들도 정말 그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집을 살 수가 없다면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잘 예상은 못 하겠지만. 네,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시고 그렇죠. 세무사님이시니까. 예, 네. 세금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도세를 한번 좀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 네. 양도세 기본세율이 원래 6에서 45%죠. 네. 그런데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받으면 세금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5월 9일까지 그리고 5월 9일 이후에 계약할 때 요 기준으로 해서 한번 비교를 좀 한번 해볼까요? 이제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시행이 되면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뭐 뉴스에서도 뭐 2억, 3억 이렇게 케이스별로 나온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과정을 보여주는 뉴스는 없었어요. 근데 아마 뉴스라는 시간이 짧으니까 뭐 다 보여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를 찾아온 어떤 일반인의 이야기를 상황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서울에 이제 집이 2개 있어요. 근데 집 하나, A주택을 이제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면 그 쟁점주택이 10억에 사서 20억 원이 됐고요. 보유기간은 15년, 거주기간은 10년. 근데 그것만 있었다면 세금 거의 안 나오죠. 근데 집이 현재도 2개예요. 만약에 비과세를 받는다면 세금이 20억 원에 팔고 취득가액이 10억, 즉 양도차익이 10억인데 세금을 지금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받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차익이 10억 원에 대한 비과세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받고 세금이 1,400만 원.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양도차익이 10억 원에 1,4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세금이죠? 비율로? 1.4%. 1.4%. 네. 이게 우리나라 세금 맞아?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실거주 용도인 우리 1주택자들을 한테 적용되는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근데 이분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울에 또 있어요. 서울에 또 있는데 그것도 양도차익이 10억 원이 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2개 중에 하나를 팔려고 지금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 지금 이거를 5월 9일 이전에 팔면 얼마나 세금이 나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의도를 다 알죠. 저는 5월 10일 이전에 팔 때와 5월 10일 이후에 팔 때 그 세금을 한번 비교해 보려는 거구나. 그러면 얼마나 강력하게 팔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궁금한 거예요. 세금 차이가 많이 나면 빨리 팔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드렸는데 비과세만 못 받는 거죠. 지금 집이 2채니까. 그랬을 때 세금이 양도차익이 10억 원이에요. 양도차익이 10억 원이다 보니까 비과세를 못 받으면 그게 다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15년 보유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1년에 2%씩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억 원이 되고 양도소득이 7억 원이 된다. 거기서 누구나 1년에 한 번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해주는데 과세 표준이 6억 9,750만 원이 되고요. 세율을 5억부터 10억 그 구간은 세율이 42%고 그 다음에 누진공제가 3,594만 원이다. 그러면 6억 9,750만 원 곱하기 42% 마이너스 3,594만 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2억 5,700인데요. 이것만 내는 게 아니다. 앞으로 모든 설명에서 따라오는 지방소득세가 산출세액의 10%가 붙는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 총세액이 2억 8천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분이 두려워하는 5월 10일 이후예요. 이분이 보유하고 있는 집 2개는 다 서울에 있고요. 2개 다 양도차익이 10억 원이 넘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거를 선택했어요. 이거를 선택했는데 이 주택을 만약에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한다면 그 세금이 어떻게 점핑이 되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양도차익은 마찬가지로 10억 원이고 비과세가 없으니까 그 10억 원 전체가 다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장특공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죠. 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주택자는 설령 15년, 20년, 30년 보유했다 하더라도 얼마? 빵원. 하나도 공제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10억 전체가 다 양도소득이 되고요. 기본공제 250만 원은 해줍니다. 9억 9,750만 원에 마찬가지로 세율을 42%?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다주택자 중에서도 2주택자이기 때문에 세율을 2주택자는 20% 그렇게 해서 62%에 3,594만 원을 빼주면요. 그 산출세액이 5억 8,200. 우리 대표님 코가 커지셨는데 5억 8,200에 또 지방세습세 5,800이 붙어서 6억 4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액이 3억 5,800입니다. 우리가 항상 세금을 얘기할 때는요. 국세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 같이 따라다니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이 차이가 거의 3억 6천이고요. 그 다음에 3주택자. 이분이 저랑 게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 놓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납세자분들은 자기가 안다고 해서요. 자기 혼자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에게 오피스텔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뭐 월세 신고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오피스텔이 어떤 오피스텔이에요? 했더니 결국 이제 회사원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월세를 받는 주거용인 거예요. 이 주거용 오피스텔도 다주택자의 중과 주택수 판정에 일정한 경우 포함됩니다. 이 경우는 포함되는 경우인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이 오피스텔을 먼저 팔고 다른 주택을 팔지 않는 한 3주택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주택자로 가볼게요. 만약에 이분이 쟁점주택 A를 팔매 있어서 서울에 또 다른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오피스텔이 하나 있다면 양도일 현재 이분은 3주택자인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의 아파트를 파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언제? 5월 10일 이후라는 거죠. 그러면 3주택자, 다주택자 중에서도 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똑같습니다. 양도 차익 10억이고요. 거기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못 받습니다. 그러면 양도 소득이 10억인데 250만 원 빼고 가세표준은 9억 9,750만 원. 뭐 아까랑 똑같잖아요. 네. 2주택자인 경우와 3주택자가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2주택자는 2주택자니까 20% 업. 3주택자 이상은 3주택자 이상이니까 30% 업. 그러면 42%의 세율은 72%를 적용받고 누진공제 3,594만 원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6억 8,200이 되고요. 지방소득세는 6,800이 됩니다. 총세액은 7억 5천만 원. 7억 5천이면 일반 세율을 적용할 때, 즉 5월 9일 이전과 5월 10일 이후에 3주택자의 경우를 숫자로 비교하면 이 상황에서는 자그마치 4억 7천만 원의 세액 차이가 생기니까 너무 큰 금액이죠. 네. 어지럽습니다. 어지럽죠. 네. 지금 10억을 벌었는데 세금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를 찾아온 어떤 의뢰인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거 계산하는데 15분인가 걸렸어요. 그분 얘기 들으면서 따닥따닥따닥 계산하면서 그분이 입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중간중간 얘기만 들었지 세금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제가 15분 만에 제가 뭐 맨날 하는 일이 이거니까 따닥따닥따닥 계산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러더라고. 제가 번 돈의 75%를 세금으로 내라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그게 바로 다주택자 중과제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아까도 세무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기사를 한 네. 7, 8년 전부터 쓸 때도 다주택자 중과세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6에서 45%, 이 기본 세율인데, 그러니까 다 2주택자는 20%포인트를 가산을 해서 26부터 65%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3주택자는 36에서 75%가 되는 개념이더라고요. 75%는 뭐 거의 어마어마한 세율이잖아요. 뭐 지방소득세까지 82.5%죠. 그럼 뭐 10억에 아무리 뭐 양도 차익이 있어도 거의 뭐 8억이 다 세금으로 나가는, 그래도 뭐 10억은 또 세율이 다르긴 하겠지만요. 어마어마한 세금인데 이 양도소득세란 게 그래요. 이거를 실제로 가지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뭐 어차피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니까 뭐 양도 차익이 없거나 뭐 조금 있으면은 당연히 뭐 내는 세금이다.
근데 막상 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잖아요. 뭐 10억을 벌었는데 이거를 뭐 8억을 내냐 7억을 내냐 이거는 너무 문제가 크고, 뭐 아낄 수 있다면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파시기 전에 이제 세무사님들을 찾아와야 된다. 이게 뭐 세무사님들께서 많이 해주시는 말씀인데 뭐 아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팔아야 되는 분들 혹은 좀 버텨야 되는 분들, 이렇게 좀 유형이 좀 구분이 되실까요? 좀 구분이 되죠. 이제 아까 제가 갖고 온 그 사례, 그분 제가 가실 때 뭐라 그랬냐면, 꼭 파세요. 그랬어요. 아까 그분. 왜냐하면, 아까 그분에게 있어서 양도 차익이 10억 원 이상인 부동산, 아파트가 2개 있단 말이에요. 2개 있는데, 하나라도 5월 9일 이전에 파는 게, 저희가 아까 계산해 봤잖아요. 한 4억 8천 정도의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어떤 분들은 왜 버텨보지?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버티는 것도요, 사람마다 달라요. 아까 그분에게는 지금 앞으로, 지금도 부담이 되지만 앞으로 더 내야 되는, 더 오를 수도 있는 종합부동산세 이슈가 있거든요. 그 부부 내외가요, 큰 소득이 없어요. 큰 소득이 없는데 이 버티는 게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부 내외에게는 집이 없는 자제분이 2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쫓기는 거예요. 빨리 이 집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아이들에게 증여하고 싶은 마음이 또 한편 있거든요. 근데 그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 저 약 2억 8천 정도 되는 양도세가 아까워서 지금까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요번에도 또 안 한다? 그러면 2억 8천이 아닌 6억, 7억, 거의 양도 차익의 75%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되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 그런 부담에 봉착하니까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을 종합하면 양도 차익이 많은, 즉 중과 대상이 하나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가 양도 차익이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양도 차익이 꽤 많은 물건이 2개 이상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거를 이참에 좀 팔아서 사전증여를 좀 고민할 정도의 나이가 좀 내가 있다면, 그리고 이 사태를 보유세 부담 이런 것들을 계속 이겨내기는 나는 조금 그렇다 한다면,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분이라면 저는 파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하나만 더 볼게요. 네네. 파셔야 되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좀 버텨도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사실 버텨도 된다라는 말을 제가 사실 말하기는 좀 그런데, 상대적으로 쫓기듯 팔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불필요하게 주택을 뭐 2개, 3개 갖고 있는 건 길게 보면 그닥인 것 같다. 적어도 세금 측면에서는 좀 세금 외적인 거, 나는 세금은 모르겠고 뭐 주택이 최고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뭐 말할 수는 없는 건데, 결국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신 분이 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난 팔아야겠어 하고 지금 막 급하게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 5월 10일 이후에 팔아도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냐, 이거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과대상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즉 지방에 3억도 안 되는 그런 주택은 중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수 개수에서 빠져요. 이제 그런 주택도 있고, 그 자체가 서울에 있고 조정대상 지역에 있지만 그걸 팔아도 중과가 안 되는 주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무사들도 잘 모르고 저도 좀 책을 찾아보면서 답변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양도 차익이 많은 주택이 하나 있고요, 양도 차익이 적은 게 있어. 그러면 양도 차익이 적은 것도 있는데 양도 차익이 큰 거를 지금 급하게 판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음에 중과가 시행이 돼서 정말 중과가 무서우면 양도 차익이 작은 걸 먼저 판다든가 손실이 난 걸 먼저 판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이라는 거죠. 양도 차익이 큰 게 2개 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늦어지는 순간 당장의 양도세가 이제 다가오는 양도세 한 채는 많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내 상황이 급하게 팔아야 되는 상황인지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지는 오늘 이 영상 보면서 일단 1차적으로 판단하시고 그래도 네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가까운 데 있는 세무사님 뭐 저는 바쁘니까 막 저한테만 오시려고 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 계시는 세무사님들 찾아가서 직접 상담 받아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먼 미래를 봤을 때 돈 버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인상적이었던 게 부동산 사고 치기 전에 세무사님한테 물어봐라. 이런 얘기. 뭐 상담료가 아까 전화로 하면 또 상담료 다 받지는 않으시잖아요. 아, 네. 그런데 맞습니다. 답도 하시는데 제가 전화를 다 못 받아서. 네. 뭐 이렇게 좀 세무사님께 좀 물어보고 인터넷만 네. 찾아보시고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직접 물어보고 그 상황에 맞게 여기저기 있는 주택도 또 설명도 해주시고 이러다 보면 맞아요. 저희가 이제 뭐 중과세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